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아침경제 골든타임 오늘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이세형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주제는 예. 바로 오늘부터 주식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주식 상하한가 폭이 네. 크게 늘어나는데 네. 30%.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쪽박이 될 수도 있고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기존은 네. 15%입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그날 하루는 15%고요. 빠져도 마이너스 15%로 끝나는데 이제 무려 17년 만에 이제 위아래 가격 제한폭이 30%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럼 하루에 60% 변동하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요. 이게 이제 주가기 때문에 거의 80%가 넘습니다. 가령 10,000원짜리 주식이 이제 하한가가 된 거예요. 네. 7,000원 아니겠습니까? 네. 7,000원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게 그날 상한가로 끝나면 7,000원짜리가 무려 13,000원에 끝나게 그렇죠. 됩니다. 그럼 하루 동안의 수익률이 85%입니다. 아, 긍정적인 면만 지금 그렇죠. 부각시키는데. 근데 이게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어떤 10,000원짜리 주식이 13,000원을 됐습니다. 예. 상한가에 내가 그 주식을 샀는데 그날 하루 이게 하한가로 됐다면 13,000원짜리가 7,000원으로 빠집니다. 네. 이러면 50%,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거든요. 네, 반토막 넘게 나는 거죠. 그렇죠. 네. 50%, 그러니까 한 54% 네, 정도가 예. 나니까 무시무시한 장이 펼쳐지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연속적인 날이 되는 겁니다. 예, 3일 연속일 때 한번 네, 얘기해 주실까요? 예, 하한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15% 제한이었을 때는 10만 원짜리가 첫날 15% 맞고 둘째 날 15%, 셋째 날 15% 맞더라도 이제 어쨌든 손실은 한 40% 정도인데요. 네. 오늘부터 바뀌게 되면 하한가 30%를 연달아 3일 맞는 겁니다. 그럼 10만 원이 7만 원 되고 4만 9천 원이 되고 3만 4천 원. 그래서 66% 정도의 손실이 네. 나고 있어서 정말로 뭐 혹자는 속된 말로 살 떨린다. 이런 장이 바로 오늘 9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과연 이런 가격 상승폭 이렇게 확대한 이유는 뭡니까? 예. 그렇죠. 왜 확대해야 되냐? 그런데 네. 우리가 한번 이제 선진 증시라는 데를 보면은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이런 제한폭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 제한폭이 있는 것이 오히려 왜곡을 시킨다라는 게 이제 이쪽 사람들의 생각이고 아마 당국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역동성이라는 것과 기업 가치의 본질을 얘기했는데 역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주식이 너무 나빠서 나는 막 팔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하한가 15%밖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못 파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럼 내일 팔아야 되고 못 팔아야 되니까 이 시간 가치를 까먹는다. 어떤 기업이 너무 좋아서 나는 한 2배, 3배 주고도 오늘 당장 사고 싶은데 지금 일단 15%를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팔 사람이 또 안 판다. 그래서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실은 이제 작전 관련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기존의 상한가 하한가가 15% 마이너스 15%였어 작전 세력들이 이 작전을 꾸미기가 되게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벌려놔서 아마 오히려 더 효과성,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작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작전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왜냐면은 뭐 기존의 15% 안에서 작전은 줄어들지만 공매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식 투자 팁 마지막으로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금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라.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주식할 때요. 지금은 보통 웬만한 분들 막 1,000만 원 다 주식 사거나 9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데 저는 이제 한 주식은 700만 원어치 정도 사고 늘 현금을 한 30%에서 40%를 갖고 있어라. 왜냐면 기회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상한가 30%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리는 것이 오늘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메르스에 숨막히고 가뭄에 속타고 메르스 충격에 40년 만에 또 가뭄까지 덮치면서 예. 한국 경제가 걱정입니다. 멈춰버린 한국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죠. 예, 네. 한번 보실까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일단 뭐 마트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마트. 저도 주말에 갔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이 좀 많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카트를 닫고 있는 매장 직원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한산한 모습. 저거는 바로 탄천 주차장인데 예. 굉장히 뭐 대형 전세 버스들이 많이 늘어서 있죠. 네. 버스가 이제 관광객들 네. 예, 태우고 가는 지난 그 버스들이. 주말 한낮의 모습입니다. 관광버스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떨어지면서 전세 예약을 취소하는 지금 비율이 한 9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들이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1일 현재 9만 5천 명이거든요. 네. 금, 토, 일 지났으니까 아마 외국인 관광객 한 11만 명, 12만 명 정도가 아마 취소를 했을 겁니다. 6월 중에. 근데 각국이 또 굉장히 또 뭐 여행 지침, 한국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내놨어요. 뭐 해외 여행 경보를 내놓은 것도 있고, 예. 막 관광 안전 경보 등급 굉장히 다양히 내놔서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다행히 아직까지 미국하고 러시아는 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러나 중화권에서 너무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한국인들에 대한 이게 경계가 높기 때문에 홍콩 쪽이나 대만, 중국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한국인 분들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관광객도 좀 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밖으로 이래저래. 나가는 거는 우리 한국인들도요. 왜냐면 그렇죠. 오히려 그쪽에서 한국인에 대한 뭐 색안경을 쓴다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줄지만 또 한국인이 저쪽 중화권으로 나가는 관객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문제도 정부가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게 홍콩이 레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홍콩 정부가 우리 정부에 굉장히 항의를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 필요한 공개들을 당국 간에 주고받으면서 한국 같으면 이런 병원만 출입을 안 하면 괜찮다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제공이 안 됐죠. 그래서 홍콩 당국이 뭐 우리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적어도 정부의 정책 실패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이 이제 내수 산업, 네. 특히 관광 서비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인데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뭐 해수욕장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관광업계도 그렇고 참 지금 피부에 느끼는 너무 한파가 심합니다. 외국에서 지금 뭐 중국인들 명동을 찾아보기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명동에 지금 가보면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거기다 로드샵 그 화장품 로드샵들을 주로 중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거나 이런 풍경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 로드샵들마다 다 뭐라고 써 있냐면 50% 60%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들도 백화점이라든지 남대문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사람들 많이 몰리는 곳을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도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백화점 같은 경우 우리가 왜 백화점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에 사야 될 것들을 요새는 백화점에서 온라인 매장을 사용해 가지고 70% 80% 할인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사러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부들이 함께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끝나고 나서 백화점에 쇼핑을 가기도 하고 마트를 가기도 하는데 그냥 다 집에 있습니다. 예. 대부분. 그건 뭐냐면 밖에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는 줄어드는 거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다들 끝에 하는 얘기가 뭐냐. 올해는 휴가 안 가겠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더 많죠.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얘기를 이어갈 텐데 네. 과연 이게 언제쯤 끝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해수욕장도 그렇고 본격적인 여름 관광철 앞두고 많은 준비들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계속 장기화가 되면 진짜 이 여파 올 여름 경기 완전 실종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이 우려되고 있는 네. 부분입니다.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6월 24일,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죠. 이달 말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벌어진 그 추가 감염 사태나 이런 그 새로 발생된 그 이제 잠재적 그 감염 확산의 네네. 그 잠재적 시기, 그러니까 끝나는 시기죠. 잠복기가 지금부터 한 12일 정도 남은 거죠. 24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게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24일 아닌가요? 가장 의학적으로 이제 봐서 그런 거고 네.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12일 정도면 삼성서울병원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라고 지난 예상을 주말이었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또 달라졌죠. 숨겨져 있던 어떤 그 잠복돼 있던 잠재자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나오면서 그 기간이 지금 24일까지 확대됐습니다. 네. 예, 메르스가 진짜 빨리빨리 좀 진정이 돼야 될 텐데 계속해서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북적여야 할 해수욕장, 면세점 상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거의 손님이 없죠.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이게 메르스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고 있으니까 거의 해수욕장이 거의 텅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卖的产品估计跟中国人也有关系，跟病毒的也有关系，就销量的话也会下降。
네, 정말 저 해수욕장 예. 지금 서서히 붐빌 시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날씨도 굉장히 더워지고 이런데 텅텅 비어 있잖아요. 예, 매출 타격이요. 업종별로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25% 지금까지 타격이 네. 났다고 하는데 이건 매출 타격이고 이 정도라면 순이익은 거의 50% 이상 깎였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6월, 7월, 8월이 그야말로 내수의 피크고 뭐 해수욕장 모든 이제 거의 집중되는 폭발력이 있는 네네. 구간이어서 고정 투자 비용을 굉장히 많이 늘려놨거든요.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매출은 지금 뭐 25% 30% 줄었다고 하지만 그 고정 비용까지 합쳐버리면 네. 유유실효까지 합치면 지금 거의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난 건데 월급 100만 원에서 50만 원 떨어진 것도 큰 충격이지만 장사하는 분들이 100만 원 벌 게 50만 원 벌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셀러리맨이 받는 충격이랑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월세도 내야 되니까. 현재까지 상황이 딱 저래서 우리 이 기자 말씀한 대로 6월 네. 24일 그 기간 내에 그러니까 6월을 넘어서게 돼서 7월까지 간다면 정말로 올 한 해 경제 성장률이 휘청될 정도의 타격이 될 겁니다.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농가에서는 메르스 여파뿐만 아니라 지금 최악의 가뭄 때문에 네. 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주말에 단비가 조금 내리긴 했지만 해갈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양이었는데 농산물 가격이 많이 뛰고 있다고요? 지금 이제 지난 주말자인데요. 양배추 가격이 185% 거의 3배 가까이. 185%. 예. 예. 대파 가격이 120% 2배가 넘었고요. 양파 가격이 48% 지금 오른 그런 상황인데 저 이제 주말 그 기간마다 지금 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전주건 핵심은 가뭄이고요. 강원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10분의 1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채소들이 거기가 강원도 고랭지 쪽인데 싹 다 지금 죽은 상황이어서 뭐 당국에서는 가을 채소가 있기 때문에 이 여파가 가을에는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여름 채소 뭐 6, 7, 8 가격이 이렇게 2배, 3배씩 뛴다면은 당연히 가게에 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한번 가게 가보시면 어떠세요? 어저께- 마트에 가보시면. 어제 네. 저는 마트에 가지 않고 저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니까 네. 시장을 갔는데요. 배추 못 사요.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먹어서 크는 채소는 다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 양파도 굉장히 비싸고 지금이 사실 마늘이 엄청나게 날 때거든요. 네. 근데 마늘도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마늘 사놓고 쟁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여름 김장할 때 쓰고 그랬다가 이제 가을까지 그걸 먹게 되는 건데 배추 비싸죠. 양파 비싸죠. 마늘 비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반찬이 올라갈 게 없는 거고요. 그렇잖아도 지금 현재 이러니 저러니 해도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밥상 위에 앉아서 먹을 반찬이 몇 개 되지 않는 거죠. 걱정이 많죠. 과거엔 전염병이 창궐하고 가뭄이 계속되면 왕은 술과 고기 반찬을 끊고 제사를 지녔다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뭐 지금 상황과 거의 흡사한데요. 지금 뭐 한국경제 해법이 달리 있습니까? 현 상황에서 메르스가 끝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유일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금리 네. 인하도 벌써부터 나오는 게 부작용입니다. 즉 금리 인하가 전세값 올리는 거. 네. 다시 또 집주인들이 야 그럼 우리 월세로 간다. 그래 버리니까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는 금리 인하해서 그 돈으로 돈 써라 이런 건데 가게는 그 돈 고스란히 전세값 올려주고 월세 내는 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역효과 아닌 또 역효과가 오거든요. 뭐 지금 다시 또 이러니까 불과 금리 인하 이제 하루 만에 추경해라. 몇 조 또 풀어라라고 하는데 정말 끝이 어딘지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불안한 등굣길. 네, 메르스 사태로 닫혔던 교문이 오늘부터 대거 열립니다. 오늘 아침 학교를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휴업 여파 예. 휴업 많이 지금 여파. 그걸 했죠. 재개를 했죠. 지난주 한 주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휴교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쪽에서 호남하고 영남 쪽에서 메르스가 확진자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호남, 영남은 다시 이제 그쪽은 휴교를 새롭게 그러니까 휴업을 새롭게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휴업을 했던 이유가 불안하다였거든요. 네. 불안하다여서 한 주간 동안을 어쨌든 뭐 교육감이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하는 게 낫겠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4차 감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또 거기다 7살 된 성남의 아이가 네네. 메르스에 걸렸는데 걸린 것도 걸린 것이지만 이게 확진은 아니었지만 양성이었다, 음성이었다, 양성이었다, 음성이었다 이렇게 계속 그 결과가 번복되고 있으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아이들을 좀 쉬게 하고 휴업을
하고 오히려 여름방학을 좀 땡겨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불안을 계속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확실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확실한 게 없고 거기다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 첨부해서 들어오니까 그 아이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내 품에 끌어안고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7살 초등학생에 대해서 4차 판정 결과, 뭐 지금 양성이지 않냐, 확진이지 않냐 얘기들 많은데 계속 결과가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과가 네. 오늘 나오나요? 예.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네. 빠르면은. 네. 일단 확진이냐 아니냐 이 판정 여부는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또 7살밖에 안 된 이제 어린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진짜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확진이 나온다면은 다시 휴업과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논란이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어떤 WHO나 우리 이제 보건당국의 기조는 학교 감염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만큼 휴업은 조금 이제 조정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이번 휴업 관련된 그 조치를 메르스와의 심리전에서 가장 우리가 크게 패한 부분이다. 아, 과학을 안 믿고 어떤 네네. 이제 막연한 감정, 동요되는 거를 막연한 불안 심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WHO의 그 평가 결과에서도 네. 그 어떤 휴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비교적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예. 성급하게 내린 조치였다. 네, 그리고 이제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다. 네. 또 학부모들에게 불필요한 이제 어떤 부담을 더 늘려주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다. 이런 그런데 것들이 이제 언급이 7살 됐습니다. 초등학생 지역이 성남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성남 확진이 나오면 지역입니다. 성남 쪽은 계속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휴업 중단이 굉장히 많아서 85%가 중단을 했는데 예. 이제 특히 수원 성남 지역이 현재로서는 계속 휴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죠. 네. 바로 7살 초등학생 때문에. 근데 또 아까 메르스와의 심리전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SNS 상에서 워낙 부모들이 또 거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학생이 나왔네 안 나왔네 이러면서 워낙 또 휴업을 또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다시 학교를 다시 예. 가게 됐는데요, 이번 주부터.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그 7세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남 지역에. 그래서 이제 1차 음성, 2차 양성, 3차 음성이고 4차가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오게 된다는데 만에 하나 이 학생이 정말 이제 또 한 번 양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예. 강남권, 적어도 성남 지역이어서 강남권까지 퍼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강남권의 휴업 얘기가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학교장 재량을 좋긴 하지만 만에 하나 그 소년의 이 7세 아이의 뭐 양성 판정에 따라서 휴업 여파도 다시 커질 것 같아요. 메르스 여파로 중지됐던 장병들의 휴가 그리고 외출 외박 이제 정상화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그래도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적절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부분들도 이제 그 새로 이제 어떤 방침이 정해져서 이제 군부대들이 이행을 하게 됐죠. 네. 그 군부대에서도 사실 메르스 의심 환자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모두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 공군 원사 한 사람이 이제 감염됐었지만 또 완치가 됐었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면서 군부대 스스로도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메르스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좀 자신감 같은 게 생긴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깔려 있는 그 이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큰 이제 우려가 없는 만큼 너무 이제 전염병에 동요하는 건 문제가 되니까 어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정부가 이제 상황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장악하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네. 국민 불안감 문제죠. 네. 근데 아직 우리 정부가 메르스 상황을 정확히 장악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국민들한테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학교를 다시 이제 휴업을 없앤다든지 장병 문제라든지 이에 대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전염병은 전염병대로 두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어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초우량 병원이라는 삼성의료원이 거의 뭐 이렇게 폐쇄되는 상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진다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낸다 아니면 장병들이 휴가를 이렇게 막 다니더라도 괜찮은지 이런 불안들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 타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처음부터 정부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던 그 메르스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랬는데 그게 깨지고 또 하나 괜찮다 그랬는데 또 하나가 깨지고
깨지고 그다음 괜찮다 그런데 또 하나가 깨지고 처음에 예측했던 모든 질병에 관련된 특별히 이게 또 감염인데 네네. 이 정보들이 깨어질 때마다 불안 수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이 괜찮다 그랬는데 아이 또 걸렸고요. 임산부 별 문제 없다 그랬는데 지금 임산부 또 문제가 네네네. 불거지면서 사실상 이게 내 피부에 와서 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실 정치가 불안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치료는 의료진이 하고 정치가 이 불안, 이 루머, 이 공포 상황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걸 학부모들도 똑같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네. 먹혀 들어간 게 없으니까 지금 이어지는 조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저희가 그 이호성 교수님 컨트롤 타워에 있는데 컨트롤 타워는 상황을 장악하는 겁니다. 상황을 딱 장악하고 관리되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아직 정부가 못 주고 있는 게 안타까운 장면이죠. 네. 네, 저희가 말씀 나누는 중에 아침마다 네. 이제 확진자와 사망자 수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오늘자 현황 나왔습니다. 사망자 1명이 추가돼서 어제까지 15명이었는데 총 16명으로 늘었고요. 네. 확진자는 5명이 추가가 돼서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격리가 돼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 중에서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모두 17명이라고 합니다. 네. 매일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예.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5명이면 어떻게 증가세는 좀 줄어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둔화되는 증가세가 좀 둔화되다고 봐야 네. 되나요? 확실히 그 추세선은 일단 둔화는 되고 네.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던 또 네. 예상 밖에 있던 그 잠재적 전파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많은 추가 감염자를 양상할 수 있을까? 이 예. 부분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불안정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10명에서 12명이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지금 17명까지 지금 늘어났어요. 예, 지금 그 메르스가 이제 처음 발생했을 때 이제 뭐 중동 국가에서는 40%의 치사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보일 거다 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는 맞지만 여전히 10% 정도의 치사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어쨌든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을 키우고 또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이세영 말씀하세요. 기자가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슈퍼 전파자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물들, 정부 방역망을 벗어난 문제의 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좀 전철진 평론가께서. 네, 예. 일단 보면은 이제 지금 138번째 환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메르스 의사 투다 뭐 이렇게 보도가 네. 되고 있습니다. 의사 두 번째 의사죠. 두 번째 의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첫 번째 의사는 이제 지금 약간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기 내과 의사였었는데 어쨌든 14번째 환자와 뭐 접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병원 네. 따르면. 근데 그 이후로도 거의 이제 마음대로 방치됐기 때문에 이분이 또 한 명에 접촉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만에 하나 저 138번째 또 한 명의 이제 의사 환자가 3차 감염자로 될 경우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6월 24일 그게 또 뒤로 가게 되는 정말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137번째 환자는 지금 얘기 많이 나왔던 응급 이송 요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병원이었었는데 이 저분 역시도 환자에게 굉장히 9일간 정상근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서울병원에 어제 부분 폐쇄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137번 환자 때문이죠. 그렇죠. 예, 운전했던 저 네. 이송 요원이었었죠. 그 137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이 네. 이 사람이 증세가 발현이 돼 있는 상태에서 9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메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증세가 발현됐을 때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확률이 네.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138번 삼성서울병원의 두 번째 감염된 의사는 그 발현 시기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격리되기 전까지. 하지만 이 응급요원 같은 경우에는 9일, 상당히 긴 기간이죠. 이때 이제 한 400명 넘게 접촉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크게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구급차 또 같은 경우, 예. 속보가 또 나오고 있죠. 예. 메르스 환자 심폐소생술을 했던 의료인 또 추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 의료인 네. 한 감염도 명이 더 계속해서 나온 늘어나고 거예요. 있는 예, 상황이네요. 직접 접촉을 했으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더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예, 높았던 걸로 최초의 보입니다. 의사 감염자는 사실 퇴원한 환자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최초로 확진이 된 의사는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35번 환자는 예, 조금 그렇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138번 환자가 두 번째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된 의사였는데 네. 지금 또 의료진의 감염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기 또 주목해야 될 게 바로 143번 환자입니다. 31세. 바로 IT 업체 근무하는 용역 사원이죠. 네. 예. 그런데 대천병원 전산실을 갔다가 부산이죠. 네. 감염이 돼서 지금 접촉자 수만
약 750명, 거의 800명이 육박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 143번째 환자가 또 하나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감염 경로가 지금 이제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호한 상태여서 당국에서도 어쨌든 추적 중이다. 뭐 이렇게 정도 개요만 만들어 놨는데 감염 경로가 또 모호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더 불안은 커질 수밖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게 전산실이 지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산실 가서 그 전산 뭐 보수를 한 것 같은데 감염이 됐단 말이에요. 응급실하고 병원하고는 전혀 별도의 공간인데 어떻게 거기서 감염이 될 수가 있을지. 이 환자 같은 경우 이제 대전 대청병원 16번 환자가 머물렀던 시기에 이제 그 병원에서 파견을 나와서 이제 컴퓨터 용역 업무를 했던 걸로 이제 전해졌는데 정확하게 병원 내에서 어떤 동선을 갔는지 아직 보건당국이 명확히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아마도 접촉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네. 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언급하신 것처럼 이 사람과 이 환자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약 750명을 접촉을 했고 네. 자유롭게 그동안 이동을 또 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또 이제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지역이 또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평택이나 네. 서울이 이제 어떤 그 중심 지역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지금 네. 치료를 받고 있고 이제 부산이 최악의 경우에는 제 세 번째 이제 진원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어제 부산 첫 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는 사망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 관련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61세고 네.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메르스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신화, 기저질환이 있어야 된다, 뭐 30대 환자들은 안전하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모조리 깨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환자 수가 늘어나고 불안정한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네. 이제 조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우려되는 게 30, 40대, 상당히 젊은 연령대죠. 30, 40대 환자들이 32% 정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역 반응이 굉장히 세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정상세포가 더 부담을 느끼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몸이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30대가 벌써 19명. 예.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예, 네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IT 업체에서 종사하는 전산실 근무자 31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138번의 삼성 서울병원 두 번째 의사도 37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모두 다 지금 30대로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또한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어쨌든 이게 또 아까도 말씀하신 어떤 심리적인 면에서 이제 고령자에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릴 때와 젊은 건강한 사람들이 걸릴 때는 또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또 한 번 메르스가 가지고 오고 있는 지금 일종의 공포감 그리고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상 사우디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그 4차 감염에 관련된 연구 논문이 이미 나왔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났던 그 메르스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는 그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큰 표집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대량으로 이제 발생했던 여러 유행 질환들의 표집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표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을 수 있고 게다가 유전자가 전혀 변이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병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 지금 병원장께서도 지금 감염내과에 그 아주 굉장히 유력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유명하고 그 관련돼서 잘 알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그 과거 사우디에서는 이러했다라는 기본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그러니까 변수가 나타나면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불안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근데 관건은 지금 슈퍼 전파자 우리가 앞에 네. 다뤘던 저 세 분, 네 분 정도와 결국 삼성 서울병원 예. 이 부분 폐쇄를 했는데 이 부분 폐쇄로 잡힐 거냐 이 두 가지가 관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24일까지 이제 산발적인 감염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보건당국이나 뭐 WHO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우려는 안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중에 이 지금 잠재적 슈퍼 전파자 방역만 벗어나 있던 환자들 사이에서 이들을 토대로 한 어떤 대규모 감염이 이루어진다면 메르스와의 이제 그 전쟁 혹은 메르스와의 이제 그 퇴치를 위한 그 작업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자칫하면 6월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네. 이제 이 잠재적인 전파자들 사이에서
그 어떤 추가 감염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면. 네. 사우디에서 나온 논문에서는 그 잠재기가 6주에 달한다고도 나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사이 잠재 기간에도 감염이 발생했다라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상황까지도 좀 미리 좀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 WHO가 굉장히 좀 급박하게 그 연구단을 파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이 메르스와 기존의 그 알려진 것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런 중동 지역을 밖에서 이렇게 대량 감염 사태가 일어나는 게 처음이었고 네. 또 나름 국제적인 수준의 그 의료 수준을 갖춘 나라에서 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심각하게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차원의 어떤 그 기준이나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번에 대규모 그 연구단을 파견했던 겁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또 얘기를 했죠. 네, 몇 네. 주간 지속될 수 있고 네.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확히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예.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조금 아주 그냥 사전 대응, 네. 조기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세형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 미지급된 상해 운전자 보험금이 6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의 일환으로 이 미청구된 보험금도 찾아주고 있다고 하는데 손지연 아나운서가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미지급된 보험금 1,500억 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자동차 보험인데요. 이 자동차 보험과 함께 상해, 운전자 보험까지 같이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금만 받고 이 상해 운전자 보험금은 청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런 식으로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상해 운전자 보험이 약 67만 8천 건, 돈으로 따지면 1,5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해당 보험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미청구된 보험에 대해 청구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는데요.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 안내 통보가 올 경우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특히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 내역은 이렇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와 또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보험이 존재하는지 스스로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박원순 고발 사건의 전말. 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소송을 당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 지난 4일 밤에 박원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 네. 기억하시죠? 관련해서 의료혁신투쟁위원회로부터 박 시장이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말에 대해서 김태현 변호사의 사건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죠. 예, 지난 4일 밤 박원순 시장의 기자회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요, 박원순 시장이 35번 환자가 의심이 되는 상태에서 1,500명이 있는 재건축 총회에 참석했다. 이 부분인데요. 결국 그 35번 의사는 야, 이건 정말 악의적인 내용이다. 박원순 시장이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요, 신생의료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박원순 시장의 그 발언이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네티즌의 반응은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한 건 맞지 않냐, 문제가 있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요. 야, 정부와 검찰이 다른 거는 천천히 하면서 이런 것만 빨리 하냐, 왜 지금 이 시점에 수사를 하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어찌됐건
박원순 시장이 어떤 일을 했건 간에 검찰 입장에선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 사실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빨리 내놓는 걸 겁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께서 아주 민감한 시기에 소송을 해서 네. 자칫 뭐 국론 분열, 논쟁을 일으킬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소 고발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처음 들어보는 업체인데 이게 과연 6월 초에 아마 결성됐다고 그런데 이번 달에 이제 재밌는 게 저도 찾아보니까 의료와 건강의 공적을 끝까지 추적 응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강령은 투쟁에 의한 투쟁을 위한 조직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좀 낯선데 어쨌든 좀 이렇게 굉장히 강성 의료인 단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발족된 지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박원순 시장을 고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그때 격리했던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했던 격리자들은 전원 격리 해제가 됐죠. 네, 어제. 격리 해제됐죠. 뭐 다행이죠. 네. 뭐 다행해서 아무 일도 없었는 건데 글쎄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검찰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가 모르겠어요. 검찰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이거 지금 뭐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수사 안 할 수도 없어요. 예.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또 수사하면 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일부 네티즌들 그런 반응 있잖아요. 그런 반응 충분할 수 있죠. 야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이 뜨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사실은 고소고발을 안 하는 게 좋은 건데 뭐 일단은 들어왔으니까 수사는 해야 되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1,500명 문제는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요. 잘 끝났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럼 진짜 그건 지역 내 감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나마 좀 다행이죠. 차분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그 30원 환자가 지금 이제 위중한데 뭐 일각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의학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1,500명 격리한 문제는 뭐 저는 그것을 잘했냐 못했냐 이 문제인데 그날 밤 10시에 기자회견 핵심이 뭐냐면 이 35분 의사 환자가 감염 그러니까 이게 옮길 수 있는 이게 전염이 가능한 상태에서 1,500여 명이 모인 주택조합 총회에 참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의사하고 공방이 됐던 부분이. 그 당시 나는 전염을 일으키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본인 이야기. 이 문제였기 때문에 밤 10시에 다들 시민들이 놀랬죠.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덕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과잉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의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죠. 파렴치한이 됐으니까. 의사 스스로가 내가 지금 복균자하고 전염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0명이 모인데 참석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의사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35분 환자 삼성 서울병원 의사죠. 네. 의사 그분은 굉장히 좀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빨리 좀 쾌유가 됐으면 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어제 또 한마디 한마디 하셨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소송 때문에 또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삼성 서울병원의 부실한 메르스 대응에 대해서 어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서울병원 측도 반박의 내용을 또 얘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서 국가의 방역망에서 사실상 열애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이제 이런 전권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특별대책반을 그래서 요청한 것입니다. 현재 민관아동-TF 즉각 대응팀과 삼성 서울병원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노출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박 시장이 그동안 삼성 서울병원에 정권을 맡겨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뭐 어느 정도 또 뭐 이렇게 수긍할 수도 있고, 네. 뭐 반론할 수도 있지만, 네. 다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뭐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네. 박원순 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은 뭐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 4일 밤에 했었던 기자회견에 비해서는 뭐 나름대로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삼성 서울병원이 사실 조금 실책을 한 것은 맞죠. 어쨌든 왜냐하면 사실 그날 처음에 기자회견 했을 때만 해도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렇게 그래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구나. 뭐 14번 환자, 35번 환자 생긴 거지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간에 삼성서울병원에 자기들이 믿고 맡겨주면 제대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좀 정지가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엄청난 구멍이 뚫린 게 속속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 들어서는 뭐 속된 말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고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또 중요한 건 어쨌든 정부에서 이걸 조금 더 강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 중요한 건 삼성서울병원 폐쇄 조치하는 거 좋지만 기존에 있는 환자들 지금 뭐 거기는 암 환자도 있고 중증 환자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환자들이 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 환자들의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우리 진료 못하겠어 하게 되면 그 환자들이 그럼 전국의 다른 병원들로 흩어져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메르스로 또 확산될 위험성도 있고 이게 삼성서울병원에서 있던 환자입니다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면 다른 병원에서 기피하는 우려가 그런 일이 생길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나 어떤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지금 주의해야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것 중에 지금 메르스 중앙대책본부가 있고요. 네. 또 민간 TF 긴급 대응팀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이미 두 가지 조직이 있는데 또 정부와 서울시가 특별 대책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포연이 자욱하기 때문에 네.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는 좀 이게 진정이 돼 봐야 메르스 사태가 좀 진정 국면으로 가봐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사실 논평을 하면서도 어쨌든 뭐 박원순 시장이 천만 서울 시민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 메르스에서 전면에 나서 있는 문제를 뭐 옳다 그러다 비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쓸데없는 정치적 논란만 어떤 키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잘 협조를 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네네. 그렇고 협조해서 뭐 정치적 유불리 지난번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갖다 정치적인 뭐 유불리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네. 또 그걸 성과로 뭐 자기의 정치적 성과를 하겠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문제는 수습입니다. 수습인데 서울시가 따로 있고 보건복지부가 뭐 정부가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따로따로 하기에는 역부족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60명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대처를 거의 못했거든요. 네. 자가격리라 말해놓고 관리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단독 역량으로 이 문제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역량을 최대한 집결해서 메르스의 조기 종결에 집중하기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지 뭐 이렇게 계속 TF팀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이니시티브를 서울시도 인정을 하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메르스를 맞아서 다른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동안 연일 메르스로 네. 타격받은 곳들을 발표했는데 지난 주말에는 책임을 묻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병원 키워가지고 문제를 만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 책임을 묻겠다. 이게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지금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묻겠다는 어느 정도 얘기는 아닌 것 수습이 된다면 반드시 묻겠다는 예. 책임을 뭐 김무성 대표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책임은 정말 물어야죠. 이건 철저한 법규의 과정이 필요하다. 뭐 책임은 물론 포괄적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건 분명합니다. 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철저한 복귀의 과정이 필요한 게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4, 5년마다 변이를 합니다. 변이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메르스를 우리가 잠재웠다 해서 또 다른 메르스가 안 나타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지휘 체계의 문제, 정부의 대응 문제를 포괄적으로 국회에서 좀 따져 묻고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네, 그런 반면 안철수 네. 새정치연합 전 대표 예. 굉장히 지금 좀 약간의 굴욕을 당했는데요. 예, 바로 WHO의 기자회견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면서 발표 내용도 실망스럽고 정부가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교수가 이 메르스 사태 맞으면서 안철수 의원에게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가 지금 저도 아침에 우리 기자분하고 얘기도 해보고 자료를 보니까 WHO가 이제 질병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정치인 그 나라의 공무원을 참여시킨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한 번도 없다. 예, 그러니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세계보건기구에 항의해야 되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저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들을 그 기자회견장에 한 번도 한 번도 없었답니다. 한 번도 없었다고 본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안철수 의원이 좀 헛발질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요? 이게 뭐 글쎄 뭐 이게 커뮤니케이션은 오류인지 뭐 고의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안철수 의원 첫 발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전날 관계자에게 확인해 봤더니 와도 된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잘못한 거잖아요. 오라고 그랬는데 와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면 보건복지부 얘기는 전혀 틀려요. 야 이거는 WHO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기자들에게만 공개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거 외부 인사가 들어올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들 사회 보는 사람과 안내 빼놓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 가고. 그리고 저게 어저께 비공개도 아니고 기자회견이니까 기자들 해가지고 다 언론에 오픈되고 생중계 된 건데
무슨 정보를 숨긴다는 얘기죠. 글쎄 안철수는 이번에 헛발질을 해도 아마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당내 메르스 TF 팀장을 제안받았는데 또 고사를 했어요. 네. 어쨌든 오히려 지금 그걸 수락하고 이번 메르스 전국을 좀 진두지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지금 국민들이 아까 뭐 모두의 뭐 마트 장사도 안 되고 이런데 누가 지휘를 하는 게 무슨 본질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이 아무래도 보건복지위 의원인데 국회의원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자기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오지 말라는 데를 굳이 가서 뻘쭘하게 서 있다가 오는 뭐 저런 총각을 부려 이렇게 또 그 트위터에다가 뭐 책임을 묻겠다 했는데 그러면 WHO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이요. 이슈에 대해서 정말 순수하게 본인의 생각을 털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치적인 생각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머리를 쓸 때는 안 쓰고 안 쓸 때는 쓰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그 메르스 행사 간 WHO 행사는요. 잘못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갔다가 망신 당한 겁니다. 머리 잘못 쓴 거죠. 그리고 TF 같은 거는요. 안철수는 좀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의사 아닙니까? 네? 그리고 미생물학 전공했던 사람이니까 원래 바이러스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럼 했어야 되는 건데 아마 그랬겠죠. 야 이거 문재인 대표 취해서 내가 이거 덜컥 맞았다가 성과도 없을 거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건 잘못된 오히려 또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쓸 때 써야 되고 제대로 써야 되는데 정치적인 어떤 행보들을 안철수는 아주 전혀 잘못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대신 동대문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인데요. 지난 주말 바로 어제였죠. 네. 미국 순방 연기를 하고 대신 동대문 상가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메르스 대응을 하고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마음으로 역시 좀 불안하고 위축이 돼서 좀 잘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예. 또 완쾌돼서 퇴원하는 분들도 자꾸 늘어나고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앞서서 서울대병원을 어제 들렀었고요. 두 번째 이제 동대문 시장을 들렀는데 예. 정작 좀 들러야 될 곳은 들리지 않았다. 뭐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이제 부담을 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안 가셨거든요. 네. 뭐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에서도 미국 가시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신 거고 미국을 안 가신다고 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외교적인 결례라든지 외교의 국익을 포기하면서라도 국내 민심을 다잡고 내가 메르스를 책임지고 이제 이걸 제어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겠다. 그 표명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동대문 가시는 것도 중요하고 서울대학병원 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강한 국민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강한 또 큰 행동과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매일매일 메르스에 대한 어떤 메시지, 뭐 국민 여러분 좀 괜찮다든지 뭐 삼성병원 이렇게 됐지만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메시지 발표하는 거. 그리고 행보도 동대문 시장이나 서울대학병원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었던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지금 내수가 완전히 지금 바닥에 돼 있는 평택 이런 곳을 방문하셔가지고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약간의 이해는 가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박미 연기를 뭐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을 장악한다는 느낌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행한다는 느낌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완전히 강력한 리더십을 상황을 보여줘야 한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기 현장에 바로 가는 네. 모습. 아까 평택이나 삼성서울병원 이런 문제. 를 통해서 지금 아직도 아까 뭐 처음부터 국민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이 실제로 지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동대문 시장 가고 이런 모습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이 상황을 국민들의 공포감을 누그러뜨리기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